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휘권 행사의 배경인데 의미와 파장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라임 사건을,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각각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무차별 폭로성 질의까지 등장했습니다.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의 17살 청소년이 접종 후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해당 백신이 회수 대상은 아니었는데 질병관리청은 백신 부작용 때문이었는지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 내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진단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등교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배송 중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서를 무효로 하기로 했는데 단독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던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오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몇 달 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처럼 총장은 수사에서 손 떼라는 건데 이 수사지휘 대상에는 윤석열 총장과 가족 관련 수사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두 번째로 발동된 수사 지휘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팀이 독립수사한 뒤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건데 지난 7월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당시 추 장관의 첫 수사 지휘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도 비슷합니다. 법무부는 먼저 라임 사건 관련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이 제대로 지휘를 안 했다. 수사팀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 등을 수사 공판팀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고소 고발이 여럿 있었지만 장기간 규명이 안 돼 공정성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검언유착 의혹 당시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이유로 들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들며 가족 연루 사건도 총장이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번 지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찰청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는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 또 측근이 관련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들이고 또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건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주변 인물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아내, 장모, 그리고 본인과 측근 관련 의혹입니다. 윤 총장의 아내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1년 전쯤 윤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협찬금 명목으로 수사 대상 기업 등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을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사건으로 명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윤 총장의 아내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업체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윤 총장 아내가 돈을 보탰고 큰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윤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장모 최모 씨가 2012년 경기 파주에 있는 한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세웠다는 의혹과 이곳에서 요양급여비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윤 총장 본인과 측근과 관련된 사건인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으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 4가지 의혹 사건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애초부터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그럼 추미애 장관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뭡니까? 네, 법무부가 어제부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4일간에 걸쳐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추 장관은 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이 지난 5월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오늘 국감에서 공개됐는데요. 네. 이 부분도 수사지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총장이 야권 관련 인사에 연루 의혹을 보고받고도 관련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근데 수사지휘 내용을 보면 이 라임 관련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 또 가족 관련 의혹도 포함돼 있어요.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주변에 여러 차례 이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에 이번 라임 의혹까지 터지게 되면서 이번 기회에 라임 의혹뿐만 아니라 총장 주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를 한꺼번에 내리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검에서도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죠. 네. 이 지난번에 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이때와 비교해 보면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월 채널A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렸을 때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서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네. 그런 선례에 비춰서 이번에도 결국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찌감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 수사를 지시한 건 결국 윤 총장 정면으로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올해 초 취임한 이후부터 윤 총장과 이런저런 크고 작은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그렇죠. 이번 수사 지휘로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대검이 어제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에 추 장관이 매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를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만큼 장관이 그만두든 총장이 그만두든 이번에 결론을 내리자는 메시지를 총장에게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검찰이 상대를 봐주기 수사한다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 도중 전해진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본인이 임명한 검사장들도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자기 정치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있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 민주당 수사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문제라고 응수했습니다. 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할 사건인데 그런 이 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신경전 국감 내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을 거론하며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제대로 수사 안 했느냐 다그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건 여권 관계자 연루 의혹을 왜 뭉개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여야 신경전 속 무차별 폭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명이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개된 국감장에서 실명을 폭로한 건데 당사자들도 동명이인일 뿐이다. 확인도 안 하고선 망신을 줬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폭로 범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 주장 당사자인 김봉현 전 회장이 해당 검사는 아니라고 했고 윤갑근 변호사도 사실 무근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상임위 회의장 발언엔 면책특권이 적용돼 사실과 다른 폭로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10대 청소년이 무료 접종용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이 원인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망 원인을 먼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4일 낮에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17세 남성이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접종 전후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조달 물량 백신인데 정상적으로 유통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경우에서도 아직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거를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서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 접종 직후에 심한 쇼크 증상처럼 과민하게 전신 반응을 나타내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상 반응 형태론 접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이른바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접종 이틀 뒤 사망했기 때문에 앞선 2가지 형태의 이상 반응과는 다릅니다. 다른 중증 이상 반응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 소견으로 실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353건으로 사망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국소 반응이나 알레르기, 발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독감 접종 후 사망 피해 보상 인정 사례는 2009년 60대 여성 1명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는 76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50명입니다. 요양병원, 재활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끊이질 않아서 확진자 수가 확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확진자 가운데 13명이 숨졌는데요. 대부분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 병원 직원 5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원장부터 의료진과 간병인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초기에 대응할 수가 있죠. 전파를 최소한도로 제약을 하고 막을 수가 있겠죠.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공문을 전달받은 자치단체들은 알려야 할 의료기관을 체크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인보호시설에 출입하는 종사자들, 노인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종사자들은 사실 외부 출입이 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검사해서 일단 이분들이 음성으로 나오면 사실 환자들한테는 별로 감염의 위험이 없는 거죠.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쳐 대상자는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미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감염은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 환자와 간병인 등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도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는 지난 한 주간 전체 확진자의 18%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인실과 장기 입원자가 많다 보니까 시설 내에 유행이 발생했을 때는 집단 감염으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방역 당국은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과
공공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하고 퇴원이 가능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가격리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의 많은 학교가 전교생 매일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는 밀집도가 3분의 1을 안 넘게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도 일부 학교는 학생 모두 매일 학교에 갑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문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이 초등학교 전교생 900여 명은 이제 매일 등교합니다. 1, 2학년이 가장 먼저 등교하고 3, 4학년과 5, 6학년이 각각 시간 차이를 두고 등교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합니다. 집에서보다는 더 집중이 되니까 그런 학습 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줄을 것 같고요. 또 좀 규칙적인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등교길 출입문은 두 곳으로 나눠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식당에는 좌우 칸막이가 추가로 설치됐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하교 시간도 학년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됩니다. 등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업 분량은 등교 전과 하교 후 원격 수업으로 보강합니다. 원격 수업 결과를 곧바로 등교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어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원격 학습의 결과를 우리가 선생님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원격 수업의 수행 결과도 학교 현장에서 훨씬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교생 등교 방안에 학부모 73%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전교생 등교 학교는 극소수입니다. 비수도권인 광주와 대구, 충북 등에선 초등학교 대부분 전교생 등교를 시작했지만 서울 남부 3개 구에선 67개 학교 가운데 단 2곳만 전교생이 등교합니다. 교사들은 등교 수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늘어나는 방역과 수업 부담을 우려합니다. 근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방역이나 학습 차원에서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교육부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방역 지원 인력 7,000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택배 노동자 김모 씨가 숨지기 나흘 전에 동료에게 보낸 문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김 씨가 이날 받은 물량이 420개. 그나마 배송을 끝내지 못하고 귀가하던 시각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잠 한숨 못 자고 다시 나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택배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먼저 양예빈 기자가 잠 한숨 못 자고 택배를 날라야 하는 현장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숨진 김 씨가 배송을 맡은 곳은 밀집한 주택가 사이사이 좁은 골목길이 많은 서울 성북로 일대입니다. 동료에게 문자를 보낸 날 이곳에 배달해야 했던 택배는 420개였습니다. 분류 작업만 7시간, 배달은 시간당 최대 40개로 잡아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양입니다. 아침에 통화하면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오후에 통화하면 또 배송 중이다. 저녁에 통화하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 오전 7시에 출근한 김 씨가 무려 21시간을 일하고 새벽 5시에 귀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걸음수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CJ 기사 같은 경우 400개 정도를 배송하면 5만 보 정도를, 한지는 CJ 기준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훨씬 더 많은 노동 강도가 필요로 합니다. 이런데도 하루 할당량을 줄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택배사 대리점과 계약할 때 건당이 아닌 구역당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역이 넓건 좁건 관계없이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당일 물량은 당일 배송을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1년 뒤 계약을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업무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그런 지표가 악화되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불과 2달 전 택배 없는 날까지 정하며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줄이겠다고 공동선언까지 했던 정부와 택배사들. 잠 한숨 못 자고 새벽 4시 넘게까지 일하다 숨진 김 씨 앞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8일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안 받겠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낸 신청서, 이걸 누가 대신 써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공단이 실제 대필 사신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무효화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 씨가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부터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는데 김 씨가 직접 쓴 주민등록등본 신청서와는 글씨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김 씨의 신청서는 누군가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동료를 면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대리점에서 행정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김 씨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공단은 이미 김 씨의 산재 제외 신청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단의 김 씨 사건 관련 법적 효력 검토 보고서. 자필 작성과 서명은 필수 요건으로 사업주가 위조나 변조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 김원종 씨와 함께 역시 대필이 확인된 동료 8명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필로 신청한 산재 제외를 취소하는 공단 결정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던 한진택배기사의 동료 13명이 모두 신청서를 낸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이런 과정에 대리점주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 산재 제외 신청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아버지는 끝내 아들의 관을 놓지 못했습니다. 과로로 숨진 고 김원종 씨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처럼 죽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야 한다. 2년 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는 얼마 전 또 노동자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부모가 나와선 안 됩니다. 현장 실습 나간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또 4년 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도 제2의 김군이 없는 세상을 바란다고 했지만 노동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일하다 숨지는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틀 전엔 우리 어선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다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과 해경은 모두 어선의 월북을 차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서해 NLL 인근 어장. 지난 17일 낮 12시 45분 NLL에서 19km 떨어진 조업 한계선을 넘어 북으로 향하는 선박이 군 레이더에 잡힙니다. 9분 뒤인 54분 우리 어선임을 확인한 군은 2분 뒤인 56분 돌아오라고 호출합니다. 50여 차례 호출해도 어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해군 함정 3척도 출동했지만 어선은 NLL 북쪽 3.7km까지 넘어갔다가 약 10분 뒤에야 우리 해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배에 탄 선원은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통신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에게 배를 맡기고 중간에 다른 배에 옮겨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원들은 해경수사에서 GPS를 볼 줄 모르는 데다 선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항로 이탈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업 한계선 이탈을 막는 것은 해경 몫이지만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군이 자체 감시망을 통해 어선 월북을 파악했지만 군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해당 어선을 처음 인지하고 연락을 취한 건 11분 뒤였습니다. 직후에 어선은 결국 NLL을 넘어갔습니다. 실제 표적인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게 군의 해명인데 작정하고 월북을 시도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해경은 어선이 복귀한 이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 오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겼습니다. 국회의 감사 청구는 노후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기 폐쇄를 유도하는 외압이나 조작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당초 총선 전에 결론 지으려던 계획을 번복해 최근까지 보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장의 정치적 입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고압적 감사 논란 등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 범위를 넘어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평가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특정 감사, 정책 감사를 도깨비방망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왜 저토록 여당 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원장님을 많이 압박을 하느냐. 최재형 감사원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감사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징계 범위를 두고도 감사위원회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내일 오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금강상류인 전북 진안에 있는 다목적댐 용담댐입니다. 강 하류에는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 그리고 전북 무주 등 4개 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2달 전 내린 집중호우에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4개 군에서 주택 190여 채와 농경지 680만여 제곱미터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용담댐이 방류량을 초당 700톤에서 3,000톤으로 4배가량 갑자기 늘렸기 때문인데요. 강수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오히려 방류량을 일시적으로 줄이기도 했다가 댐이 제한 수입 100%를 넘어서자 결국 초당 3,000톤 방류가 시작됐던 겁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올여름 홍수가 나기 전에 용담댐은 제한 수위를 넘었는데도 왜 댐 수위를 미리 낮추지 않았는지, 또 방류 통보는 왜 늦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때 제대로 대응했는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은 초당 3,000톤을 방류하기 일주일 전 수자원공사의 수위 예측 시스템이 이미 빗나갔지만 하류 지역 민원 때문에 방류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답이 틀린 게 나왔으면 그게 왜 오류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지, 그걸 다시 또 똑같이 돌려서 똑같은 결론을 내면 그건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그렇게 많은 물을 방류하는데도 제때 알리지 않은 늑장 통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행댐 운영 규정상 수문 방류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와 방류량 등을 관계기관과 하류 주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내리던 당시 방류량을 500톤이나 늘리고 난 뒤에서야 주민에게 통보했다며 미리 알리지 못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방류해놓고 1분 있다가 문자 메시지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주민들 상대로 그 댐이 살수대첩한 거냐. 주민들은 공정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하루빨리 보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수자원공사는 올여름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향후 댐 운영에 반영하고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충남 금산의 인삼 농가들은 다음 농사 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산에서 나는 품질 최상급 6년근 인삼의 한 채 값은 요즘 28,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3만 원을 훌쩍 넘겼던 예년과 달리 수삼 가격이 20-30%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가 줄고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입니다. 인삼 가공 제품 수출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거의 중단됐습니다. 농사짓기에서 투입된 비용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농가 피해가 상당히 좀. 여기에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삼밭 31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까지 늦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5년은 걸려야 내답할 수 있는 인삼 농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수확할 인삼이 없는 셈입니다. 농민들은 하루빨리 피해 조사를 끝내고 보상받길 원하지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농민들과 환경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뭐 다시 재투자하려고 하면 빚을 얻어야 할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힘들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인삼값이 떨어지는 상황에 수해 보상마저 늦어지면서 인삼농가들은 언제 어떻게 다음 농사를 시작할지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몽렬입니다. 네, 미국 대선 보름남짓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로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는 비대면 유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인 건 그렇다 치고 장소도 잘 공개하지 않는다는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비대면 유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KBS 특파원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후 1시에 유세를 한다는 일정만 공개했습니다. 장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대학에서 유세를 한다고 해 찾아갔습니다. Do you know if Biden is actually coming over for the rally? Here? I know that. 유세에 있다고는 하는데 1시간 가까이 대학 구내를 돌아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So do you know where is rally? No, I don't know. Here? 예정된 대학 유세가 취소됐고 근처 고등학교로 바이든 후보가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거기 지금 바이든이 있다는 거지? 네네. 잘못 들어보고. 어렵게 찾아갔지만 유세장은 차단됐습니다. Sorry, you can't pass this. All right. 용케 알고 찾아온 지지자들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멀찌감치 서 응원할 뿐입니다. Military families for Biden. 유세 현장에 못 가게 되자 드론까지 동원한 지지자도 있습니다. Where's Biden? So Biden's going to be right there. 유세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이한 형태의 유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해한다는 분위기입니다. I understand that they can't make the numbers big. We're very eager to get rid of Trump, who we think has done a huge disservice to our country. 바이든이 유세를 벌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번 대선 핵심 경합주로 지지율이 오차범위 냅니다. 사람들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지지자들을 멀리하는 유세 현장. 유세장에 못 들어간 지지자들은 바이든을 직접 못 봐도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를 보고 듣습니다. I'm just really happy to see that other people are really responding to his message and getting out here and supporting him. 굳이 사람 모으지 않아도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유세에 참석한 사람들도 차 안에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바이든 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를 고리로 유세 방식에서 확실히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퇴임 뒤에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일본 정부는 전 현직 총리의 이런 우경화 행보가 사적인 일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몸이 불편한 듯 아베 전 총리가 다리를 절며 야스쿠니 본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퇴임 후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에 이어 한 달 새 두 번이나 야스쿠니를 찾은 겁니다. 특히 이틀 전 스가 총리의 공물 복납으로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엔 아예 공개 참배에 나섰습니다. お礼に尊崇の念を表するという今日は参加
参拝しました。 230여 명이 소속된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도 참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회장만 대표로 참배했는데 스가 총리의 곡물 복납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この事態でありますからできなかったんだ。お参りご一緒にでき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りました。 앞서 스가는 총리가 되자마자 곡물을 바쳤고 아베는 총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야스쿠니로 달려가는 등 두 사람 모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인의 종교 자유일 뿐 정부가 막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곡물에 내각 총리 대신이란 공식 직함을 쓴 건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その地位にある個人を表す場合に慣例としてしばしば行えることであり、あくまで私人としての奉納であると。 주변국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지지 기반인 우익만 챙기려는 아베와 스가, 일본 전현직 총리의 경쟁적 극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죠.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 얘기를 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테러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광장에 프랑스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중학교 교사 사뮤엘 파티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프랑스. 그러나 잔혹한 테러에 대한 충격은 전국 수만 명을 마스크를 쓴 채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내가 사뮤엘이다, 나도 교사다라는 팻말을 들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Abasourdi, collé, anéanti. Pourquoi on arrivait là? Pourquoi on arrivait là? C'est la République qui est attaquée, c'est nos valeurs, c'est nos métiers.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역사 수업을 진행한 교사 사뮤엘. 2015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었다 극단주의자들의 총격 테러로 12명이 숨진 주간지 샤를리 앱도 사건을 다뤘습니다. 당시 테러의 빌미가 됐던 만평입니다. 샤를리 앱도는 테러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초 시작되자 이 만평을 다시 게재했고 교사 사무엘은 이 신문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체첸 난민 출신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대테러청은 그의 가족과 SNS에 항의 표시로 사무엘의 신상을 올린 학부모도 체포해서 배후 여부를 쫓고 있습니다. 추가 테러 가능성에 위험인물 231명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피해 교사의 장례를 이틀 뒤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테러로 긴장과 분노가 고조되자 장 카스텍스 총리는 추모 집회 장면을 SNS에 올리고 우리는 프랑스다라며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지난 2월 마스크 30만 장을 구입했는데 납품업체는 태양광 패널 판매업체였고 마스크는 미인증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조사까지 했는데 이후 강원랜드의 대응은 더 큰 의혹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장기 휴장에 들어간 강원랜드. 그런데 닷새 뒤 한 업체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30만 장, 액수로는 7억 2천만 원 어치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마스크 납품업체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L사. 서류상으로는 태양광 개발업체로 돼 있습니다. 거래 내역서엔 이 업체에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제조사도 명시돼 있었는데 사업장 주소가 납품업체인 L사와 똑같습니다. 해당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간판도 직원도 없는 오피스텔 한 칸. 강원랜드와 마스크 계약을 맺기 전인 지난 1월부터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관리비 1월부터 밀려있고 단전 조치 있는 상태니까 정산이 돼야지만은 들어갈 수가 있어. 수상한 계약에 대한 강원랜드 내부 직원의 문제 제기로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L사가 강원랜드에 공급한 마스크는 미인증 제품이었습니다. 또 이 업체는 마스크를 취급해 본 적도 없었고 지금은 딸기를 팔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이후 강원랜드의 대처입니다. 미인증 제품을 KF94 정품 가격에 납품받고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내부 감사는 중단시켰습니다. 업체가 반품 요구를 받아들였고 고의나 착오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원랜드 측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좋은 취지와는 달리 변수가 많아 실패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합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현장입니다. 6년 전 A씨는 5천만 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미 예정 부지 95%를 확보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곧 들어설 것 같았던 아파트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업 지연으로 지역주택조합 소유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서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조합 땅이 없습니다, 지금 다. 아니,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뭐 하늘에다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가 있어 짓는 것이고.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면 매몰 비용은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은행 빚을 내고 국민연금 최대한으로 줄여서 지금도 은행 빚을 갖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땅을 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하지만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성공한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올해 7월부터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조합원 모집부터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이 높아졌고 조합 사업 정보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을 돌려받기는 여전히 어렵고 조합 사업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확보 현황이라든가 인허가 현황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들어온 조합원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경복궁 자경전의 담장은 워낙 아름답고 독특해 꽃담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꽃담에 새겨진 그림과 글자가 엉터리로 복원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물 제809호로 지정된 경복궁 자경전. 서쪽 담장 바깥에 다채로운 꽃그림과 글자가 장식돼 있습니다. 그래서 꽃담으로 불립니다. 옛 한자 서체로 된 글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보니 낙강, 만년장춘이라 돼 있는데 가운데는 어찌 된 일인지 비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찍은 흑백 사진과 비교해보니 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은 8개뿐인 그림도 당시엔 9폭이었고 가운데 사라진 그림과 함께 글자 만세가 있었습니다. 전체 글자를 조합해보면 낙강 만세 만년 장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문구로 풀이됩니다. 만세라는 글자가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대비께서 오래 살라는 축원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소 해석이 어려운 엉뚱한 뜻으로 읽히는 그런 오류가 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획과 그림에서도 오류가 확인됩니다. 남아있는 6글자 중 절반은 획이 빠져 있거나 잘못됐고 그림을 보면 꽃봉오리 부분이 원형과 다르거나 엉성하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글자가 빠져 있는 등 복원 오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훼손 등의 이유로 방치해뒀습니다. 수리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최초의 조성 당시에 사용됐던 꽃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또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쉽게 보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전후에 복원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언제 어떤 근거로 복원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언제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세심한 효심이 담긴 조선 왕실의 상징물을 원형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문화재청은 꽃담 변형 과정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재복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0여 년 전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두 나라의 우호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교 행사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차에 탄 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어둠이 내린 이라크 아르빌 쿠르드 자치지역의 한 주차장. 삼엄한 검문 검색을 거친 차량들이 행사장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차 안에 앉아 무대를 지켜보는 쿠르드 사람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역과 자동차 극장을 접목한 이른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기념하는 행사가 시작됩니다. We are friends and never ever forgotten. 쿠르드 지역에서 외교 행사가 열린 건 8개월 만에 처음. 한국의 경제와 문화가 다양하게 소개됐는데 무엇보다 쿠르드인들의 관심을 끈 건 한국인들이 어떻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The messages that I saw from the video, it's very encouraging. And this is something which we admire of the Korean people. 2004년 자이툰 부대 파병을 계기로 한국을 알게 된 쿠르드인들. 이후 한류 등을 접하며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키워왔고 이제 한국의 역사를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이해도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싸우며 우호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Korea and Kurdistan worked closely to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with the help of testing kits. 쿠르드 지역에선 이번 한 주 온라인으로도 한국 영화제와 한국어 경연대회 등이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